냉기에 의해서 입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냉기가 체온을 저하시켰고, 체온을 저하시키니까는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해서 근육이 경직돼서 이제 입이 돌아가는 경우. 이 경우는 보통 39번하고 가볍게는 39번하고 54번 턱 관절열 이 두 군데만 빼도 입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를 빼고 돌아오지 않으면 49번 혈 이름이 아예 입돌이 혈이거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머리를 잘라야 돼요. 이제 가벼운 증세 입이 돌아가고 바로 빼면은 이제 머리 거기 잘라놓으면 다른 데보다 1번은 캄프라치 하기가 쉬운데 49번은 그 잘라놓으면 보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위치가 하필 이제 그 머리를 부득이 잘라야만 그 되는 혈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권할 때 그러거든요. 찬바람을 쏘여서 입이 돌아간 경우는 일단 39번하고 54번을 먼저 빼봐라. 그래, 그러고도 안 되면 49번 입도리혈을 빼라. 그럼 이건 어때요? 찬바람이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몸이 체온이 떨어져서 이제 입이 돌아간 경우를 이렇게 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물게는 그 찬바람을 쏜 경우도 없고 여기를 빼도 원위치로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진단하는 거는 그 중에 5%보다는 15%가 가능성이 높겠죠. 9번, 53번, 1번. 이건 이제 뇌파, 누수가 원인이 돼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가 약해져서 한쪽에, 그쪽에 어혈이 쌓이면서 그쪽으로 입이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봐주는 거고. 이제 한 5% 이내 뇌에서 문제된 건지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추어들이 하기는. 왜냐하면 이제 뇌성마비나 이제 이런 쪽에 되면은 어혈의 양이 많고 뺄 양이 많고 어혈을 빼도 쉽게 나와주지 않으면 이제 보사의 균형을 맞추는 이제 이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도 가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냥 가볍게 입이 돌아갔을 경우는 치료가 그냥 만만해요. 그냥 부항기 가지고 뭐 아무런 뭐 준비도 그 필요 없을 겁니다. 얼굴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비교적 어혈이 잘 나오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2번, 3번은 10명을 빼면 9명이 어혈이 잘 안 나오고 아마 39번하고 54번은 10명을 빼면 8명이 잘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혈이 그 어혈만 나오면 한 번 빼서 쫙 나온다가 한 번 빼고 원위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기 빼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입도리혈을 49번 입도리혈을 요 이제 귀 위에요. 여기를 1차적으로 빼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충분히 안 돼서 저기는요. 이제 그런데 이미 예를 들어서 뭐 뇌경색이 있다든가 파킨슨이 있다든가 이런 건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뇌파 아니면 뇌가 원인이 돼서 발병하는 증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빼보는 거는 원혈은 9번, 53번인데 9번, 53번을 뺄 적에는 항상 1번을 함께 빼줘야 거기가 빨리 뚫려요. 그래서 9번, 53번, 1번을 우리가 2순위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주면은 뇌파에서 문제된 데까지는 큰 그냥 빼고 조금 신경 쓰이면 그냥 철분 보충, 염분 보충 이것만 해주고 빼도 별 무리 없을 겁니다. 여기만 빼고 그냥 더 이상 사혈을 안 하는 경우야. 근데 이제 뇌성마비처럼 아니면 이제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이제 이런 병을 동반하면서 입이 돌아가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제 병이 깊어요. 그래 그런 기존에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입만 돌리려고 하는 거는 의외로 쉽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참고하는 게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막히지 않아서 피만 잘 돈다면 제가 아플 이유도 죽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병이 온다고 하면 어떤 병이든지 혈관이 막히지 않고는 병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 어혈 없이는 또 혈관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어혈은 우리가 공해 중금속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이제 어혈은 만들어지는데 이런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양은 사실 소량이거든요. 이제 소량인데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고 그 합병증으로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이 체세포들의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떨어뜨려서 이제 고지혈증이 되고 이제 2단계부터는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책에 이걸 감다는 게 요약해놨잖아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우리 인체 어느 부위를 막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고 사실은 이제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안녕하세요. 벌써 또 한 주가 됐네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힘든 시기 보내지 알고 있는데, 오늘 강의 주제는 편집증과 수전증이네요. 근데 저는 본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네요. 뭐냐면 우리 건강은 참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번 실수하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특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불과 3, 40분 내에서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적으로요. 근데 이제 첫째도, 두째도, 셋째도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첫째 보사의 균형 맞추는 거, 영양분, 철분, 이게 염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 철분이 부족할 때, 영양분이 부족할 때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이거 정도는 모든 게 다 동일시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만 올바르게 배우면 그 한 사람이 자기 주변 가족들 전체 건강을 돌봐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소중한 공부를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는 데까지는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공부를 가리키는 동호회나 그런 배움터에 가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병을 앓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의학이 하도 많이 발달해서요. 그런데 이게 어혈을 빼보면은 질병마다 어혈 색깔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어혈을 많이 빼고도 계속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혈을 조금만 빼고도 금방 부작용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독학으로 하다 보면 그런 한계점에서 피부족에서 오는 그 합병증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 면에서 봐도 정상일 때 정상을 유지해 나가면서 하면은 지나고 보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고생도 적게 하면서 끝마칠 수가 있는데, 이미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막 10 밑으로 7까지, 5까지, 4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하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비용 면에서는 2배, 3배 이렇게 많은 그 대가를 치르고 고생은 또 고생대로 하면서 회복되는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동호회나 배움터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할 수 있는 배우는 방법이다. 이걸 꼭 이제 일러주시고요. 머릿속에 참고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40분짜리 이 단시간 강의로서 이게 편집증과 이 수전증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치료, 혈전만 얘기하라고 하면 1분이면 끝나요. 또 이 병이 치료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런 생각도 이미 좀 없거든요. 뭐 10명 하면 9명 정도야 이게 낫는 병이지, 이런 병, 이렇게 수전증과 편집증의 이 한 증세가 완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하나만 논하자고 하면은 얼마든지 치료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소한도 100명을 하면은 97명 정도는 부작용이 없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우리가 안전을 기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보사의 균형이 이제 어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잘 나온다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요 한 부분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편집증이라고 하는 이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치료 방법을 이렇게 찾아 들어간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종의 공황장애다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이런 사람들 특성은 이렇게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어떤 누가 와서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또 자기가 남한테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일종의 이제 망상장애거든요. 우리 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내용도 뇌에 입력이 되지만 망상이나 어떤 잡념도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뇌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를 이해하지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이런 뇌의 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증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보면 심각한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병리적인 의심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들이 어떤 음모를 꾸며가지고 자기를 해칠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 망상에서부터 자기가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게 현실하고 그냥 같이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편집증이다 이렇게 병명을 붙여요. 이게 이제 망상장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잡생각도 잘못된 생각도 생각으로서 이렇게 자꾸 키워나가면 그게 현실인지 자기가 그냥 상상을 한 건지 구분을 못하는 게 뇌가 나중에는 그 망상도 진실이라고 본인은 느끼고 그걸 행동에 옮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는가 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증세를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의 생리 구조를 이해하면 되거든요. 제가 뇌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항상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뇌세포가 분열할 때 기존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도 하고 공테프가 만들어진다. 뇌세포가 분열함과 동시에 기존의 정보를 넘어가는 역할과 공테프가 만들어지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뇌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있느냐고 하면 뇌세포가 분열을 하면 기존의 뇌세포는 어때요? 녹아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 정보가 기존의 이런 정보가 새로 분열된 자식세포한테 이렇게 정보를 넘겨줄 때마다 기억력이 이렇게 약해집니다. 근데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 분열 기능이 중단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정보만 계속 리바이벌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세가 가벼울 적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런 증세들이 가벼울 증세는 뭐냐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게 미워요. 나하고 다퉈가지고 뭐 직장에서나 어디나 주변 환경에서 접하는 사람이 도저히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서운한 생각을 하면은 나 혼자 저녁에 멍하니 있다 보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생각을 하기 싫은데 저 혼자 떠올라가지고 그 생각만 계속 맴돌다가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벼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 망상은 상상, 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은 생각을 낳고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이게 심하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바라보면 정신 이상자, 미친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뇌세포 분열 기능이 정지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이 이제 많이 길어지냐 짧으냐 이거에 따라서 증세가 더 심하고 약하고 그래. 가볍게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좀 아무리 서운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잊혀지는 것이 뇌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기존의 정보를 새로 분열된 세포한테 넘겨줄 때마다 기억력이 서서히 이렇게 약화되면서 기억이 잊혀지는데 영양 공급이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 분열 기능이 정지되면서 분열 기능이 안 되면 기존의 생각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치매 환자가 과거의 생각만으로 살아나가는 게 기억력 약화되는 것도 뇌세포가 분열할 때 공테프가 만들어져야 현재 접하는 내용이 입력이 돼서 기존의 과거의 생각과 합til해서 하나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기능을 하는데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 분열 기능이 정지되면서 암기력도 기억력이 약해지는 것도 두 가지가 이상이 생겨서 같은 생각에서 끊임없이 망상을 나서 그 행동에 옮기는 것이 이게 바로 편집증이고 망상장애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자기가 고정관념으로 사로잡아서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되면 그 기억력을 약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약화시켜주려면 돼요. 뇌세포 분열 기능을 빨리 회복을 시켜서 뇌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기억력이 자꾸 얇아지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력이 약화되려고 하면 뇌세포 분열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뇌세포 분열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면 어때요? 영양 공급을 이루어지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부학에서 보면 뇌는 어때요? 마치 그 순두부, 두부처럼 생겼죠. 그 뇌세포가 필요한 영양분은 지방, 단백질, 당이거든요. 그러면 혈액 속에는 1000가지, 2000가지 성분이 몽땅 이렇게 합틀어져 있는데 그 1000가지, 2000가지 성분 중에서 지방, 단백질, 당만 빼내서 뇌세포에다가 옮겨주는 작은 그 영양분 공급 통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떤 함정이 있느냐고 하면 지방 단백질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응고되는 역할을
우유의 주성분이 뭐냐? 지방 단백질이다. 콩 두유물의 주성분이 지방 단백질이다. 지방 단백질이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된다. 응고된 게 혈전이고 어혈이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근데 우리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면 물로 말하면 고인물이 돼요. 하수도물이 고인물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돼요. 산도가 자꾸 이게 부패되는 걸 썩은 피를 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부패도가 높아지면서 산도가 높아져서 약산, 중산, 강산. 그래서 산의 강도에 따라서 혈액 속에 응고되는 물질이 다른데 이게 중산 정도가 되면 이 지방하고 단백질을 응고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게 액체가 돼야 이것이 흘러서 뇌세포까지 영양 공급이 되는데 굳어서 고체화돼 버리면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뇌세포 분열 기능이 중단되면은 이런 이제 편집증이나 망상장애 이제 이런 증세들이 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간 피가 도는 데까지는 그 혈전 응고된 거를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을 이렇게 넣으면은 침투가 잘 되는데 빨간 피가 되는 혈관 박 즉 얘기하면 지방 단백질 당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 작은 통로에서 이게 응고돼 버리면은 거기까지 침투시키는 기능이 약성 도달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개발되어 갖고 쓰니까 예전보다는 이런 치료 변화가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은 이제 녹이고 불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빼내서 돌려서 해줘서 뇌세포 분열 기능이 살아나서 뇌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기존의 기억력이 차츰차츰 약화되면서 이런 이제 망상장애나 편집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 자청한 일이지만 스스로 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거든요. 이제 사람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설사를 쫙쫙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 뒤통수를 잡고 까무라치는 사람이 있고 소화가 안 된 사람이 있고 숨이 가빠지는 사람이 있고 호흡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증세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고 하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이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부위에다가 힘을 줘요. 이게 이제 신경선에 따라서 이제 약간 차이점이 이제 부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특정 부위의 혈관에다가 장기간 이렇게 시간을 경직시키고 있으면 근육을 경직시켜 버리면은 고지혈증의 혈질이 거기에 먼저 쌓여서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2차적 합병증이 또 나타나는 거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폭발력이 강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편집증이나 이런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 스트레스에 의해서 대부분 5번 위치에 어혈이 많이 쌓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폐증도 이해 못하면 어때요? 막 벽에다가 머리 쿵쿵 박고 이러면 본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그렇거든요. 이런 증세가 있을 때도 5번 30번 빼줘보세요. 어혈이 탁 나와서 피가 돌면 그 순간 그런 증세가 감쪽같이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몸을 이해할 때는 제가 뇌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뇌는 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체세포의 정보, 생각이 뇌에 전달해주면 영혼이 뇌의 그 정보를 이용해서 판단해서 합리적인 사고력으로 진단해서 행동에 옮기게 한다. 그래서 영과 육,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 마음, 성질의 세계. 육신하고는 엄연히 별개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는 육신에 해당하고 운전수가 영혼, 마음, 생각이다. 그래서 자동차도 운전수의 지시에 의해서만 작동이 되듯이 우리 육신도 내 영혼, 마음이 지시를 내려야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리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지만 120조 마리나 되는 국민, 이런 세포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뇌에 전달이 되면 그 전달이 뇌에서 뇌 세포마다 각자 다른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입력하는 기능도 있고 이게 통합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머리 쪽에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피가 돌지 못하면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산의 강도에 따라서 중산일 때는 이제 약산일 때 혈관이 처음 막혔을 때는 산소 부족이 오면 어때요? 두통이 오겠죠. 근데 이제 피가 더 지나서 이게 중산이 되면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병이 오겠죠. 근데 여기도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강산이 되면 주변 물질을 녹이고 응고시키는 길을 이제 동사하면 강산의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려고 수변을 끌어모으면 뇌수종, 뇌에 물이 차는 증세가 오는 거고 또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 세포한테 생명에 위협을 줘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 뇌종양, 그게 바로 이제 암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강산의 산화작용이 뇌 세포의 그 정보 보호막을 녹여서 정보가 혼선되면 이게 정신착란 이상이 되는 거고, 또 뇌 세포의 각자 다른 정보를 이렇게 호환이 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녹여버리면은 이게 바로 자폐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폐증이나 이런 망상장애나 뇌경색이나 치매나 따지고 보면 뇌혈관이 막히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는 병이지 외형상으로 다른 병으로 나타나지, 병의 출발점으로 보면 모두가 뇌혈관이 막힌 초기냐. 그래 혈관이 처음에 막혔을 적에 약사는 혈액 속에 산소를 부족하게 하고, 중사는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강사는 녹이고 응고시키는 걸,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한다.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보면은 이 편집증 치료하는 건 기술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제 치료점만을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원 치료점은 1번, 17번, 9번이죠. 근데 이제 실제 치료할 적에는 53번까지 함께 빼주면 효과가 좀 빠를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빼준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1순위로서 사회를 하는 거고, 이제 2순위는 이제 5번, 30번, 8번은 3순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한 번 치료가 되면은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수전증 하면, 수전증은 뭐예요? 이 팔이 내가 원하지 않게 떠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승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틱장애나 아니면 채머리 떠는 거, 수전증이 각자 다른 병일 거냐, 아니면 뭐 유경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병이냐, 아니면 파킨슨이 다른 병이냐. 병명을 보면 전부 다른 병이죠. 채머리 떠는 병이 다른 병이고, 팔 떠는 게 다른 거고, 틱장애가 다르고, 알츠하이머, 파킨슨이 막 원하지 않는 걸음이 막 뛰어지고 저 혼자 움직이고 하는 게 다른 병일 것 같은데, 원리를 알고 보면 간단해요. 우리 인체의 모든 근육이나 이런 조직들, 장기들은 수축팽창의 원리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부분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 인체 체세포 개체수가 120조 마리라고 하면은 120조 마리에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독자적인 생명 기능을 다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따로, 행동도 따로, 세포 분열도 따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 정상적 움직임은 움직일 때 우리가 이 근육하면 근육세포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잖아요. 그랬다가 비유법을 쓸 때 100명이 동아줄을 당기는 걸로 비유법을 쓰거든요. 우리가 장기가 됐든 근육이 됐든 움직임을 할 때 동아줄 당기기를 연상시키는 게 해주거든요. 우리 사람도 어때요? 아무도 명령을 하지 않으면 100사람이 자기가 당기고 싶을 때 그냥 쉬고 있다가 아무 때나 당기고 싶을 때 당길 수도 있고, 누가 명령을 해서 영차 하면서 일시에 당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통제하는 게, 일시에 수축팽창을 하고 통제하는 게 바로 신경선을 통해서 뇌파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파는 신경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신경선이 움직이고자 하는 신경선에만 뇌파를 전달해 주려고 하면 전화선 피복처럼 신경선에도 뇌파 차단 보호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화선의 그 피복처럼요. 근데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고,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산도가 높아진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녹여서 껍질을 벗겨버리면 두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뇌파 누수, 하나는 뇌파 합선. 그 뇌파 누수는 근무력증, 근육신경마비, 뇌계릭 이런 병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근데 이것이 뇌파 누수도 우리가 장기에 연결된 게 하면은 위에 하수나 장 무력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팔다리 같으면 서서히 원인 모르게 그냥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 이건 뇌파 누수에서 오는 병이라는 거라. 근데 정상적이지 않는 거, 내가 의도하지 않는 움직이는 거는 뇌파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 일어나서 오는 증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인체 전체가 움직이려고 하면 전신에다 신경선이 피복이 덮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위의 신경선이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 누수나 뇌파 합선이 이루어지냐, 이제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찾아보면 누구나 인체 구조는 다 비슷하잖아요. 또 생활 습관들이 대부분 비슷하고, 신경선의 분포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수전증이라고 원하지 않는 움직임은 두 가지 현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혈관이 막혔다 트였다 막혔다 트였다 해서 피의 압력이 이제 세졌다 약해졌다 하실 적에도 우리가 흔들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신경선이 합선이 돼서 일어나는, 두 가지 경우를 벗어나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겨우 없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키면 거의 99%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99% 중에서도 적어도 97%는
신경선이 문제가 되고 한 3% 정도만 혈관이 막혔다 트였다 해서 올 수 있는 증세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혈점을 선택해서 찾아나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경선이 문제가 됐다가 하면 1차적으로 9번, 53번, 1번을 빼주면 이건 이제 뇌파로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30번 이제 팔 쪽이다. 그러면 이제 22번 이제 수전증이다. 근데 뭐 채머리 떤다. 그러면 9번, 53번, 1번. 그러면 신경선의 피복이 우리가 피복세포가 100개가 정상으로 다 덮여 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녹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이 녹았으면 끝날 거냐. 신경선 피복세포도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해주면은 새로 녹이지 못하게 하는 건 산도를 떨어뜨려 줘야 되겠죠. 산도를 떨어뜨려 주면 다시 녹이지 못하게 하는 거고,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면 그 녹아 없어진 부분을 기존에 남아있는 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복원해서 뇌파 누수나 합선이 일어나지 말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이렇게 치료해 보면 치료는 당연히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부작용을 안 내고 치료하는 게 관건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부작용을 안 내면서 한다. 이제 이게 관건인데, 이게 이제 아마추어 실력 갖고는 진단하기가 참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의 맹점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 이 일을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하다 보면서 가끔 와서 들으면 황당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아픈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질도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고 당도 정상인데 늘 머리가 띵해서 이것만 났으면 좋겠대요. 근데 얼굴을 보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고혈압약도 먹고 있고 혈전용해제도 먹고 있고 당뇨약도 먹고 있으면서 정상이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약을 먹고 있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건강 척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현재 먹고 있는 모든 약을 딱 버려버리고 최소한도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약 기운이 싹 빠져나간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현재 자신의 건강 척도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약을 먹고 있으면서 진통제 먹고 마취제 먹으면 통증이 내 몸에도 진행이 돼도 그 강박을 차단했으니까 안 아프지요. 그렇다고 해서 안 아픈 거가 그게 아니라 아픈 거 계속 진행됩니다. 고지혈증일 때 혈증용해를 먹어서 녹이고 있어도 이걸 녹이고 있는 동안도 신장 기능은 계속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망가지면 혈액은 더 뻑뻑해지고 더 많이 망가지면 양을 늘려야 되고 이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내 몸의 장기가 기능이 망가지는 게 중단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직 화가 나니까 30년 전에 뭐를 해요. 현대의학은 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 변화에 치료하는 약성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 국민이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천년이 발달해도 신천 생리학의 치료 효능을 앞서가지는 못할 것이다고 호언장담을 해놓은 게 이런 근거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가 진단할 때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가 머리가 아파, 또 허리가 아파. 그러면 정상이라고 하면 머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진단상 아무 이상이 없다고 실제 정상일까요? 여기서 내가 이 두 가지를 예로 드는 거를 요점 정리를 해주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서 MRI 사진 찍고 피 검사하면 다 정상인 줄 아는데, 우리가 두통하고 요통은 처음에 출발점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우리가 9번이나 1번을 막으면 두통이 오고 6번과 14번을 막으면 요통이 와요. 근데 모든 우리가 증세는 불편하면 혈관이 막히지 않고는 이런 증세가 올 수가 없거든요. 혈관이 막힌 초기에 이게 오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MRI 사진을 찍으면 나올 거냐? 절대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MRI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조영제, 야광 반사물질을 혈액에다 이렇게 주입을 하면은 이게 피가 섞여가지고 그 조영제가 반사되어 강한 빛을 쬐면 반사되어 온 걸로 혈관이나 기형적 이렇게 조직들이 나타나는 게 MRI 사진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돌지 못하는 것은 조영제가 안 들어가면 사진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는 혈관이 막혀도 피가 못 돈 초기 증세이기 때문에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허리 요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MRI 사진 찍어서 나타내려고 하면 이제 피가 못 돈 시간이
오래 경과돼서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녹이면 농도가 묽은 게 부드러운 게 먼저 녹겠죠. 먼저 녹아서 기형적 혈관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또 비정상 물질이 응고되면 그때부터 사진에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현대의학으로 절대 진단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이라고 하면은 이미 혈관이 막힌 초기에는 병원에 가면 다 정상으로 나와요. 꼭지점 수치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근데 일부 병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두통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뇌 사진을 MRI를 아무리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두통이 와. 근데 정상이라고 하니까 정상이냐 그 얘기라. 이건 뇌혈관이 막힌 초기란 말이에요. 근데 제 진단은 이렇게 했잖아요. 두통의 원인은 그냥 산소 부족이다. 산소 부족이 많으면 큰 두통, 가벼우면 작은 두통.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또 편두통 한쪽만 막힌 거.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여는 건 9번 간질병이야. 뇌를 거쳐서 나가는 건 1번 두통열. 그러면 1번, 9번 빼봐라. 두통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99.9%? 소위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만 빼준다고 하면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 치료 방법이 없죠. 그러면 뇌혈관이 막힌 초기에 혈관이 막힌 데는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고 조영제가 안 들어가면 어때요? 반사물질이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사진상에 없다고 해도 그게 정상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잘못된 우리 인체를 진단하는 그 방법을 새로운 각도, 심지어 생리학 시각에서 보는 거를 이걸 이제 세계에다가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울 때도 자꾸 기존 학문에 함몰되거나 또 자기 생각을 보태려고 하는 거거나 또 이미 조혈 기능이 이렇게 망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제 양약을 3년 이상 이렇게 장복하신 분들은 본인이 조혈 기능이 이미 망가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 이렇게 나왔죠. 양약을 5가지 이상 장복한 사람, 나이가 70세 이상은 사혈하지 말 것 해놓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설명해 놨어요. 이 공부를 전문적으로 배우면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보사의 균형 맞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빈혈 환자나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같은 경우 강산에 썩은 피가 그 산화작용이 혈액 속에 여러 영양물질을 녹여버리는 사람하고 안 녹여버리는 사람하고 피부적의 그 합병증이 같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제가 이제 시간이 나서 설명을 하다 보면 저는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그 원리, 병이 이렇게 진행되면 진행되는 병이 진행의 원리, 화학 반응의 원리, 이걸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거의 몸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세 딱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어디가 고장이 나서 어떻게 돼야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신천생리학은 병명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원리를 중요해. 그냥 현재 증세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실제 해보면 적어도 아무리 겸손하게 얘기해도 100명 하면 90명 이상은 좋아지는 이제 병인데 편집증이나 수전증 역시도 같은 레벨에 들어가는데 단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사혈하기 전에 조혈 기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망가져 있느냐, 이것이 이제 효능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병이 깊다고 하는 거는 신장과 간이 피를 영화하는 기능이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고, 신장과 간 기능이 많이 망가졌다는 것은 산도가 높다는 얘기고, 산도가 높다는 얘기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 즉 어혈이 생성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90% 이상이 막혀버리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앞으로 품어도 빠져나가지 않으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수술도 약으로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고 하면 병이 이미 많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깊은 사람은 이미 혈관이 많이 막혀있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막혀있는 사람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적어버리면 그 병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빼고 싶어도 어혈이 딱딱하게 굳어서 안 나오면 못 빼고, 또 나와줘도 그놈을 빼고 피부족에 의한 합병증이 일어나면 또 사회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을 안 일으키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아마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이 하면 한 40%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갈 거고 60%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증세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사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놓고 보면 이걸 배우고 현실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부담이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보사의 균형을 좀 소홀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각자 할 수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거 피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모르고서는 피 부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만들어내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으면은 피 부족에 의한 합병증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근데 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모르고 기존의 학문 가지고 됐다고 하면은 시샘말로 지금 한의원에서 가면 왜 조금씩 빼줄까요? 많이 빼면 그 합병증 때문에 못 빼거든요. 근데 그렇게 빼면 5년, 10년을 빼도 사혈 안 끝납니다. 그게 다행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이게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하고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심천생리학이 전국에 보급돼서 예방 차원에서 중학생 때부터 사혈을 시켜버려 가지고 중학생 때 한 번 빼고 20년 간격으로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사혈을 하면은 어혈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막 40년, 50년, 70년 이렇게 모았다가 빼는 거하고 20년 주기로 한 번씩 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젊었을 때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에 조혈 기능도 덩달아서 왕성하게 펼쳐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동안에는 사회요법을 뭐 몰라서 안 했던 여건이 안 돼서 안 했던 안 하고 여러분들 나이만큼이나 오랜 세월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자신의 나이가 70이라면 혈관이 70%가 막힌 거고 70% 막힌 사람은 20% 막히면 죽는 거예요. 90%가 막히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도 여러분들 듣고 무서운 얘기도 됐지만 여기서 해결책이 있어요.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에 피를 당겨도 안 달려오고 품어도 안 빠져나가도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면 90%가 되기 전에 빼내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은 그 빠른 원인이 신장과 간에 피를 여부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면은 이 속에서 산을 해독해줘서 응고시키지 못하게 하고 신장과 간에 피를 여부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생리 이치 속에서는 해결책은 그 뒤에 다 이렇게 진단 시각이 꼭 치료 시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현대의학을 바라보면 진단 시각이 다르고 치료 시각이 달라. 그러니까 진단은 이렇게 해놓고 치료는 엉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듣다 보면은 아 이게 고혈압 당뇨가 왜 치료가 안 되는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봐도 고혈압 당뇨야 5년 10년 내가 20년 먹어봐라 완치되나 그러거든요. 근데 6번 14번에서 소위 빨아들이는 피가 50% 나올 때까지 빼면 적어도 97% 이상은 완치가 돼요. 당뇨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라고 하면은 거의 97% 이상 아주 완치입니다. 뭐냐 5년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 안 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병을 치료 못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이거 장기간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사혈요법이 내가 때로는 뭐 1년 해라 1년 6개월 해라 2년 해라 이러면 그게 엄청난 기간이지만 통상적으로 100명 하면 75%가 1년 정도면 끝나고 한 25%가 1년 6개월 한 5% 정도가 2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십 년에도 완치가 안 되고 갈수록 더 난치병으로 전이하는 거를 생각하면 이게 결국 제가 볼 때 긴 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꺼번에 많이 빼는데도 고생한다는 걸 경험했다가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한 중학생 때 한번 사혈하고 하고 또 한 20년 후에 한번 전체 사혈하고 또 20년 후에 하고 하면 평생 한 4번만 해주면 어때요? 100년은 너끈하게 건강하게 살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천생리학이 한국뿐 아니라 온 인류가 건강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좀 큰 공헌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이 공부를 배우는 분들이 앞서서 좀 선발대가 돼서 많은 좀 복음 역할이 앞장서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여러분 반가웠습니다.